AI 이야기를 하면 내일 다 대신하는 거 아니냐. 최근에 이런 부분에 속해 있던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감원이 됐다고 합니다. 신입 채용 공고만 보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지금 급감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재를 데려오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수조 원의 돈을 쓰고 있고 한쪽에서는 자르고 있는 양극단적인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AI 때문에 해고가 된다고 생각할 때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 해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을 잘하고 못하고 보다는 그럼 진짜로 대체되는 영역은 어디냐? 그분들은 좀 위험할 수 있겠다. 상당히 충격적이죠. 이게 이제 전 무서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AI 이야기를 하면 내일 다 대신하는 거 아니냐, 내 직장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기는 많습니다. 또 마침 최근에 MS에서도 구조조정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왔거든요. 전체 직원의 무려 4% 수준으로 감원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MS의 직원이 한 23~4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6천여 명의 규모를 뛰어넘는 그런 구조조정이 될 걸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MS가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감원을 결정했느냐라고 하면 결국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력의 규모를 줄인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AI 인프라에 좀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줄이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거기서 이제 상당히 놀라운 게 이번 이 감원 발표가 특히나 이제 얼마 전에도 감원을 한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감원을 하니까 특히나 그 글로벌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도 상당히 놀라운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링크드인 사이트를 보거나 글로벌 사이트를 보더라도 갑자기 발표된 감원 발표에 설마 이럴 줄 몰랐다.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요. 또 예를 들면은 이게 단순히 AI 관련 쪽이 아니더라도 게임 관련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도 갑자기 감원이 돼서 갑자기 프로젝트가 좀 무너지는 이런 모습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확실한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많은 직원들도 이 정도 수준까지는 예상을 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MS만 감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는 정말 유수의 그런 기업들에서 잇따라서 이런 구조조정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잖아요. 구글의 경우에도 올해 상반기에 3,000명 구조조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나 그 이유도 AI로 우리가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은 효율화하기 위해서 이런 인력을 조정을 하게 됐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거든요. 또 구글뿐만이 아니라 인텔도 그렇습니다. 인텔은 또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사업과 인력의 구조조정이 있었죠. 그러면서 22,000여 명이라는 정말 진짜 엄청난 수의 감원을 발표를 했어요. 그때 이제 주로 어떤 부분에서 감원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마케팅이라든가 자동차 칩 사업 이런 부분에 속해 있던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감원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인력에 대한 변동 아니면 충격이 글로벌적으로 조금 다른 결로 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있던 인원들을 좀 감축하는 형태로 많이 가는데 우리나라가 좀 상대적으로 보면 노동의 유연성이 덜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직원을 채용을 했을 때 그 직원을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줄였다 늘렸다 하는 것들이 좀 아무래도 좀 쉽지 않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신규 채용을 줄이는 쪽으로 지금 전반적인 흐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우리가 네카라쿠, 배단토 이렇게 얘기하죠.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데들. 이런 데들이 지금 다 보면은 신규 채용을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이버도 지금 하반기 신규 채용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상황이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제 주변에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많으신데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저한테 조용히 이번에 주니어 몇 명을 좀 이제 줄였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래요?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제 실제로 개발을 하는 대표님인데 본인이 AI 도구를 써봤더니 정말로 신입사원 몇 명치를 자기가 하루에 30분, 1시간 정도만 쓰면 가능하겠다라는 거죠. 그런 형태로 어떻게 보면은 채용 시장에서의 변화들이 특히 우리나라에서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통계도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보면은 IT 개발직, 특히나 이 개발하시는 분들이 또 많은 영향을 받고 계신데 이 IT 개발직 쪽에서 신입 채용 공고만 보면 2023년에 900여 건이 좀 넘었는데 1000건 가까이가 됐는데 올해는 564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지금 급감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추이를 봤을 때 우리가 과거에 생각하던 모습과 좀 다른 것 같아요. 뭐가 다르냐면 예전에 이제 AI가 발달되면 또 로봇이 발달이 되면 우리가 대체될 수 있는 직업이 뭐가 될까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2016년에 알파고 나오고 나서 그때 이제 한창 우리가 AI를 처음 만나고 이게 우리 사람을 어떻게 대체할까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죠. 맞아요.
그래서 그때 즈음에서 이제 AI가 대체할 수 있는 직업 1위로 꼽힌 게 뭐였냐면 콘크리트 공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은 전혀 다르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육체 노동하는 노동자보다는 고숙련의 어떤 화이트 칼라 이런 직업군이 훨씬 더 대체가 지금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미국에서는 오히려 블루 컬러가 어떻게 보면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맞아요. 그리고 세계 경제 포럼 이 WEF에서 발표하는 일과 관련된 이런 대체가 발표가 또 있는데 사라질 일자리로 가장 높이 꼽힌 게 바로 은행의 창구 직원, 또 우체국 직원, 뭐 계산하거나 매표하는 직원이나 행정 직원 이런 분들이 가장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조사가 되기도 했어요. 또 반면에 그럼 대체가 낮은 것은 뭐냐? 블루칼라 얘기 조금 전에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 음식 관련된 어떤 단순 종사자 혹은 종교 관련 종사자 이런 분들의 어떤 대체도는 좀 낮을 것이다 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개발 생산성에 대해서는 뭐 극적으로 지금 향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런 지점에서 새롭게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비전문가 분들에게는 일단 진입 장벽이 하락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기존에 일하시던 분들은 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몇 퍼센트가 생산성이 향상된다 이런 네. 이야기 있는데 몇 퍼센트 수준이 아니라 뭐 2배, 3배, 몇 배의 수준으로 지금 생산성이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게 물리적으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실제로 얼마 전에 컨퍼런스 중에 나왔던 얘기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티아 나델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사 전체 코드의 30%를 AI로 작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사람이 직접 입력하지 않는 수준이 이미 30%라는 거고 조금 더 지나면 이게 절반 이상으로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런 결에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어나는 대규모의 인력 해고도 좀 해소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굉장히 큰 규모의 기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교한 수준의 코딩이 굉장히 필요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곳에서도 이미 AI를 활용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개인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시도해보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걸 퍼스널 소프트웨어 언번들링 트렌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성 만들어져 있는 앱이나 프로그램이 있는데 혹은 내가 좀 원하는 방향이랑 다르다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에 그냥 셀프로 코딩을 해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할 때 예를 들면 예전에 혹시 EBS에서 만들어 볼까요? 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실 거야. 아마도 40대 분들 정도면 아실 텐데 예전에 EBS에서 그 만들어 볼까요라고 해서 이 주제가가 어떻게 됐냐면 심심한 날 친구가 필요한 날 나는 친구를 만들죠. 노래는 기억나요? 기억나죠, 그렇죠? 네네. 거기 보면은 진짜로 내가 그냥 종이를 갖고 뭐 예를 들면 장난감이 없으면 종이 접어서 종이 인형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였거든요. 근데 약간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금의 말씀하셨던 언번들링 트렌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언번들링 트렌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 쓸만한 앱이 없으면 그냥 만들어서 쓰지. 그냥 내가 지금 저 앱이 좀 마음에 안 들면 저거를 다른 사람이 고쳐주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서 쓰지 라고 하는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데 이 시도해 보는 게 일반적인 전문 프로그래머가 아닌 그냥 내가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도 정말 이걸 갖고 100점짜리는 아니더라도 아까처럼 그냥 친구 만들듯이 만들어 볼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AI 기반의 이 코딩의 변화들이 주는 가장 큰 시사점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개발자가 아닌 사람들은 몰랐던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인지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마누스라는 것도 그렇고 커서라든가 오픈 AI가 최근 인수한다라고 했던 윈드서프 같은 것들도 사실 개발자가 아니면은 코딩에 대한 거는 관심이 없을 법도 한데 이제는 그냥 일반 사람들조차 커서 AI라는 게 있다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도 캔버스 같은 기능 켜놓고 그냥 뭐 예를 들면은 테트리스 게임 만들어줘 이렇게 써버리면 만들어주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벽돌 깨기 게임을 만들어줘 그러면 만들었는데 좀 이상해요. 그럼 이상하면 소리를 좀 바꿔줘 아니면 위치를 바꿔줘라고 자연어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인간의 언어 자연스러운 언어로 기획을 던지면 AI가 알아서 인간의 언어를 코드로 바꿔주고 코드로 바꿔준 걸 갖고 테스트를 해서 실제로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하죠. 샘플적인 모습까지 만들어주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이렇게 되네? 라고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 다음 단계도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그 구글에서 나왔었던 이 제미나이 안에서의 만드는 캔버스의 자료들은 개인이 그냥 재미있게 할 수 있지만 이게 실제 개발자들이 쓰는 인터페이스에 연결되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셨던 뭐 커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윈드서프 같은 이런 툴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개발자들이 쓰는 IDE 환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검은색 화면에다가 코드 막 써있는 이 화면을 그대로 쓰잖아요. 근데 그대로 쓰는데 코드를 쓰다가도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 좀 고쳐봐라는 걸 또 인간의 언어, 자연어로 쓰니까 개발자들 역시도 내가 쓰는 환경에서 마치 내가 동료한테 이야기하듯이 물어보거나 후임한테 체크해보라고 물어보는 거를 그냥 사람한테 시키듯 말로 하면 이거를 보고 얘가 코드로 바꿔주네? 그것도 빠르게? 이렇게 되니까 특히나 이제 최근에 개발자들도 이런 이제 생성형 AI 기반의 아니면 AI 기반의 이런 소프트웨어를 쓰는 쪽에 아주 빠르게 좀 적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최근 들어서 개발자분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커서를 안 쓰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시간이 거의 30% 정도는 단축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런 만큼 커서를 이제 유료로 결제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잖아요. 이 ARR이라고 해서 연간 반복 매출이 지금 5억 달러를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4월까지만 해도 3억 달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한 두세 달 만에 2억 달러가 더 넘게 확보가 된 거예요. 그리고 기업 가치는 13조 원을 지금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지금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이른바 요즘에 바이브 코딩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바이브라는 게 약간 옛날로 치면 약간 느낌 아니면 우리 기분 막 이런 좀 기분에 취해서 그런 느낌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굿바이브 이렇게 하면 좋은 느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이브 코딩이라는 말이 이제 안드레아 카파시라는 사람이 자기가 요즘에는 코딩을 할 때 그냥 음악 들으면서 느낌 좋은 상태에서 말로 시킨다라고 하는 일종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은 비아냥적인 약간 비아냥거리는 느낌으로 만든 이제 어떻게 보면 용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실제로 그냥 해봐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잘 되고 언어 모듈이 좋아지니까 정말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그럴듯한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이게 모든 걸 다 해주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분명히 어느 정도의 그 시행착오가 있고 변화가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얘한테 뭔가 시켰다가 중간에 코드가 좀 틀리거나 아니면 비효율적으로 코드를 쓸 때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까지 아직 완벽하게 잡아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주니어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코드가 잘못 나오면 그거를 확인하거나 체크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주니어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시니어 개발자다 아니면 팀장급 이상의 개발을 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하면 어차피 그분들이 하는 일이 내가 준 일들을 주니어 개발자들이 어느 정도 코딩을 해오고 그 해온 것들을 검토하면서 개선시키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이제 AI랑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리콘밸리 벤치마크를 보게 되면 시니어 개발자들이 1인당 한 주간 산출물이 한 40% 정도 증가했고 코드 리뷰도 한 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검토하는 거죠. 잘 써졌는지. 그걸 소요하는 시간, 이제 리뷰하는 시간도 한 25% 정도 줄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디까지 진화하고 있고 그 안에서 실제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들 그리고 나가야 될 방향들을 좀 잘 분석해야 될 필요도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AI를 개발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AI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있다. 이제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까지도 나오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이제 MS에서 굉장히 대량의 해고 정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40% 정도가 코더 개발자라고 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번 이제 사태 전에 한 번 더 레이오프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나왔던 이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처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대규모의 해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은 비용 관련 이슈라고 생각을 하니까 비용 관련 이슈면은 뭔가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내부에서 뭐 재무나 회계를 담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줄일까 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해고하는 리스트를 봤더니 아니 개발자들 그러니까 코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밍을 코딩하는 사람들을 줄이네 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충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성을 위해서 사람을 줄이는데 그 효율성이라고 하는 게 개발을 하는 코더들을 줄였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일 큰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코더의 관점에서 보면 왜 굳이 코더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개발자들을 뭐 이렇게 좀 나누는 건 좀 그렇지만 좀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건축을 하는 거랑 비유를 해볼 수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한다라는 게 건축을 할 때 보통 설계를 하는 설계사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는 현장직들이 있죠. 근데 굳이 코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현장에서 쉽게 말해서 이제 공사장에서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볼 때 AI가 그런 벽돌을 쌓아 올리는 일들, 어떻게 보면 반복을 하거나 실제 한 땀 한 땀 넣어야 되는 것들은 이제 해주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고요. 여전히 설계도를 그리는 사람이나 구조를 잡는 사람들은 좀 필요한 이러한 것들을 좀 아이러니하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해고를 당했던 사람이 레딧 같은 곳들에 많은 이제 후기랄까요? 그래서 자기의 소회 같은 것들을 쓰고 있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AI 때문에 해고가 된다고 생각할 때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 해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는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팀이 만든 AI 도구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해고가 되는 결과가 됐다. 그러니까 일을 잘하고 못하고 보다는 진짜 효율성의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기준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굉장히 씁쓸한 이야기들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또 쇼피파이에서도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CEO가 전사 직원들한테 메일을 보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인력을 뽑고 싶을 때 이 AI로 이 부문에서 결과를 낼 수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해야지만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AI로 이게 대체가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사람을 뽑겠다. 이러한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역으로 이런 거잖아요. 저 신입사원 뽑고 싶습니다. 그럼 야, 왜 그거 AI로 안 되는지 나한테 보고서 10장 써와야 신입사원 뽑을 수 있게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죠. 그런데 이게 쇼피파이만 그런 게 아니죠. 최근에 이제 언어와 관련된 앱 중에 듀오링고라는 앱이 있죠. 아주 전 세계에서 유명하고 영어뿐만 아니라 여러 언어들을 배우게 되는 서비스인데 듀오링고에서도 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듀오링고에서는 교육회사니까 이 교육과 관련된 컨텐츠를 사람들이 직접 만들었는데 AI한테 써보니까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해야 될 일을 아주 짧은 시간에 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영어 교육을 만든 걸 언어를 바꿔서 뭐 예를 들면 전혀 다른 언어, 뭐 스페인어라든지 아니면 뭐 전혀 다른 언어를 AI로 전환을 시켰더니 꽤 그럴듯하게 잘 되더라. 그리고 그걸 고쳤더라. 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지금 쇼피파이랑 비슷하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듀오링고에서도 비슷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역으로 직원들 중에 AI 역량을 무조건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인력의 배치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게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앞서서 얘기한 개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계속적으로 이어가 보면 결국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개발자들이 다 없어지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단순하게 코딩을 하는 코더가 아니라 뭔가 내가 제대로 구조를 만들고 가이드를 주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뭐 빌더라고 좀 표현을 해볼까요? 그런 사람들의 역할들은 더 커지게 되고 결국에는 문제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문제 설계를 잘 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 최근에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메타에서 한 사람의 그 개발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개발자를 뽑을 때 미니멀 100억 이상의 연봉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을 뽑는데 100억을 쓰고요. 심지어 그 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메타의 그 마크 주커버그와 함께 이제 초지능이라고 하는 이 서비스 아니면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수십 명의 사람들을 지금 직접 마크 주커버가 뽑고 있는데 그 사람 중에서 알렉산더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리더가 될 사람을 이 회사에 채용하기 위해서 그 회사에 대한 지분을 50% 이상 샀잖아요. 그게 거의 수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재를 데려오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수조 원의 돈을 쓰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돈이 들어가기 위해서 효율적 관점에서 나머지 정말로 개발하던 사람들을 자르고 있는 이러한 좀 어떻게 보면 양극단적인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AI가 할 수 있는 업무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결국 AI가 어떤 글이나 방대한 자료가 있을 때 패턴을 자기가 탐색을 하고 그 패턴을 기반으로 새로운 걸 생성을 하는 게 생성형 AI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변호사의 업무라는 게 그러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좀 힌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사실은 기존의 판례를 찾아보고 또 그걸 기반으로 어떤 초안의 문서를 작성을 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를 하시는데 그런 문서 중심의 업무들이 굉장히 AI가 대체하기 좋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 들어서 영국의 어떤 스타트업은 순수 이제 AI를 활용한 로펌으로 딱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로펌은 채권 추심, 그러니까 좀 엄청나게 큰 비용 이런 거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어떤 소규모의 채권 추심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아주 적은 비용만 내면 AI가 자동으로 판례 찾아주고 어떤 방식으로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 초안을 쫙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한 몇만 원 구조 내에서 그냥 해주는 그런 회사가 나와서 규제를 실제로 승인을 받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변호사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직업이 위태로워진다고 했는데 정말로 변호사가 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변호사들의 업무에서 이 변호사들의 업무를 줄여주는 거는 결국 서류 작업이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 서류 작업에 시간이 준다고 해서 변호사가 줄 것이냐? 라는 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변호사가 주는 게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 업무를 도와주는 직원들이 줄어들지 변호사는 줄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자격증 아니면은 협회 아니면 우리가 있는 규제산업 같은 라이선스 산업에서 라이선스의 힘은 여전히 강하거든요. 그럼 라이선스가 있는 사람이 예전에는 나 혼자서 일을 못하니까 3-4명의 보조자들이 필요했는데 냉정하게 보면 이제 한 명이서 보조자 없이도 가능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들이 스스로 자신의 직업이 위태로워진다고 하지만 뒤를 보거나 냉정하게 보면 오히려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줄이는 효율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건비를 줄이는 쪽이 AI 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변호사들이 이러한 업무나 자동화를 해서 판례를 만든다고 할 때 그걸 갖고 결국에는 자기가 가서 변호를 하거나 어떤 판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AI만 믿고 만약에 있지 않은 판례가 나온다거나 이른바 할루시네이션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그거에 대한 리스크는 변호사가 다 지는 거죠. 실제로 미국에서 챗GPT 초기에 어떤 변호사가 급해가지고 이 GPT를 기반으로 만든 판례를 가지고 법정에 섰다가 있지도 않은 판례를 이야기를 해서 실제 라이선스가 중지가 됐었던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지막 결정이나 마지막 선택은 변호사가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최근에 또 재미있는 스타트업들이 생기는 게 우리나라 스타트업 중에서도 실제 이렇게 AI가 나오는 판례들 이게 정말로 제대로 된 건지 안 되는 건지 팩트 체크만 중요시하게 하는 AI 에이전트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건 결국엔 이 시간을 줄여준 걸 한 번 더 줄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5명 정도의 보조 직원이 있던 걸 AI를 쓰면 이게 2명 정도까지 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2명이 실제 팩트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이 팩트 체크를 해주는 것도 AI가 하기 시작하면 정말로 극단적으로 하면 1인 변호사 사무실도 나중에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변화의 좀 정확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 우리가 말하는 규제나 라이선스 산업들은 그 라이선스의 협회에서의 방어막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 본인들의 일자리와 밥줄 때문이죠. 그럼 결국 그 안에서 이런 경쟁은 있겠죠. 같은 변호사 안에서도 변호사들끼리 이 비용과 시스템을 어떻게 줄이거나 효율을 하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안에서의 경쟁은 좀 치열해질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AI라는 게 워낙 이제 범용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고 또 앞으로도 그 범위가 확장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죠. 좀 되게 생각보다 빨리 이런 움직임이 나타난 게 콜센터 상담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일반 이런 민간 기업뿐만이 아니라 사실 공공 영역에서 이런 전화 업무 같은 게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복지를 위해서 시나 어떤 동네에 여러 가지 독거노인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전화를 해서 건강을 체크하는 이런 사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벌써 한 3년 전 정도부터 AI가 대신 전화를 걸어서 건강을 체크해주는 이런 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지금 네이버의 클로버케어 콜 같은 것도 그런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제 복약은 잘 하셨는지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한 명 한 명 그 대상자들의 내역을 다 기억을 한 상태로 지난번엔 어떠셨는데 요즘엔 어떠세요?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건강 체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이런 부분
부분들은 정서적인 케어도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한 명의 상담사가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을 케어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한 부분들도 AI가 대체를 하면서 동시에 감정 케어까지도 가능한 수준으로 지금 기술이 올라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제가 그 클로버 케어콜 관련돼서도 봤던 상당히 인상적인 게 어르신이 전화를 해서 전화를 하면 이런 식이잖아요. 케어콜이 어제 드시기로 한 약 잘 드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서 나를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르신이 내 약을 먹긴 했는데 좀 힘이 없어요 라고 하면 AI가 어떻게 대답할지 보셨죠? 갑자기 아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장단을 해준단 말이에요. 아이고 힘드셨구나 이렇게. 그럼 그거를 듣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변화하고 제가 되게 이 클로버 케어콜을 보면서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이 AI인 걸 알거든요. 근데 그들의 대화에 보면 대부분 다 거의 제가 본 사례들의 100% 거의가 반말을 안 쓰세요. 존댓말을 해요. 그리고 되게 부드럽고 이분들이 정말 사람 상담원 할 때보다 되게 더 사근사근하게 얘기를 하세요. 저는 더 재밌었던 게 그거예요. 네. 통화를 하면서 AI인 걸 아는데도 잘 지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변화들이 어떻게 보면 기존의 사회의 사각지대 이런 영역에서 실제로 한 사람의 복지사가 감당을 해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AI 덕분에 도와주는 사례다라고 저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체라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보완제가 되는데 그럼 진짜로 대체되는 영역은 어디냐? 저는 이제 최근에 해외에 있는 사례 중에 놀라웠던 게 뭐였냐면요. AI 에이전트 중에 실제로 전화를 해서 영업을 하는 에이전트들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글로벌 서비스 중에 이 AI 상담 에이전트가 있거든요. 그럼 얘는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콜센터에서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자마자 한 두 마디 듣고 짜증나서 끊어버리는 이유가 이게 똑같은 얘기를 사람이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기계적으로 하잖아요. 그것도 되게 피곤합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뭐 무슨 카드 누구입니다. 뭐 제가 상담원인데요. 뭐 해보시고 아 됐습니다. 네, 그러거나 아니면 끊어버리거나 이러는데 이 AI의 위력은 기본적으로 전화를 하기 전에 저에 대한 데이터들을 다 분석해서 전화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게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안 상태에서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해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원하는 멘트들을 맞춤형으로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전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명한테 전화를 걸어도 기존에 있었던 어떤 콜센터에서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전화는 100명이면 100명의 똑같은 멘트로 할 확률이 높은데 지금 이 AI 기반의 상담원들은 기존에 있는 온라인 데이터를 가지고 마치 페이스북이나 SNS 서비스들이 나에게 맞춤형 광고를 해주듯이 나에게 맞춤형 멘트로 전화를 걸고 그게 또 언어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 거의 한국어로 통화가 되지만 어떤 나라 뭐 예를 들면 외국에서는 이 사람은 뭐 예를 들면 인도 사람이고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고 이 사람은 뭐 예를 들면 일본 사람이 섞여 있다 라고 하면 같은 나라에서도 그 사람의 인종에 따라서 다른 언어로 통화를 해줄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놀라운 거죠. 그렇게 하고 그런데 결국 이 서비스도 보면 이 사람이 예를 들면 그래서 가입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다른 상담원에게 연결이 되는 구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이미 수많은 데이터를 보고 알게 되니까 제가 볼 때 그런 전화들을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아지면 이거는 오히려 우리가 기계적으로 받는 전화들을 대체하겠구나. 그럼 거기에서 있는 수많은 어떻게 보면 지금도 불철주야 감정에 대한 고생을 하시면서 하시는 그분들은 오히려 좀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AI의 전화들이 많아지게 되면 콜센터 상담원들의 좀 포지션도 좀 바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존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뭔가 기계적으로 몇천 통, 몇만 통의 전화를 하는 쪽보다는 앞서서 뭐 저런 케어콜이나 이런 걸로 상담을 받은 사람들에게 좀 더 감정적인 상담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이미 내가 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 안에서 최종적으로 잘 설득을 해서 정말로 더 업셀링이라고 그러죠. 더 좋은 상품을 사게 하는 이런 구조처럼 어떻게 보면 기존의 어떤 그 초기의 리드를 끌기 위한 전화를 하는 3차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가는 쪽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의 역할이 AI가 하는 것보다 좀 더 프리미엄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좀 더 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네 그렇죠. 그 외에도 뭐 우리가 말하는 콜센터 말고도 또 비슷한 아까 변호사 같은 결에서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 업무적인 것들도 좀 있지 않나요? 네, 뭐 예를 들어서 회계사나 세무사 업무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거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 기반으로 뭔가 분석을 하거나 알아내거나 설명을 하거나
하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보니까 한국 세무사회에서도 AI 세무사 서비스를 아예 공식적으로 제공을 하시더라고요. 네. 오히려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회 회원들이 AI를 활용해서 업무를 줄이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이런 방식으로 업무를 대체를 하는 부분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게 어떤 업무적인 대체, 효율성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의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이 많지만 역으로 그러한 어떤 전문가들이 쓰는 서비스에 쓰게 되는 비용은 조금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더존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이 더존이라는 회사가 뭐 ERP나 아니면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중소기업의 회계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거기다가 이제 장부를 입력하는 서비스인데 이 최근에 더존의 서비스에 이 AI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회계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 AI를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이게 기존 서비스에 추가 비용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 통해서 더존이 아주 짧은 시간에 매출을 엄청나게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결국엔 이러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전문가들의 서비스에 이런 AI들이 하나씩 붙고 있다라고 하는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 AI에 관련돼서 상당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른바 이제 소버린 AI라고 하죠. 우리가 AI 엔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를 한다인데 이 소버린 AI가 자칫 잘못하면 언어 모델을 만드는 거에만 집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소버린 AI의 진정한 의미는 결국엔 이 AI를 기반으로 한 모든 산업군을 우리가 키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언어 모델, 그러니까 챗GPT 같은 것에 만든다, 그러니까 한국형 챗GPT 같은 걸 만든다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거는 굳이 비유를 하자면 자동차로 쳤을 때 우리가 자체 엔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산업은 자동차 엔진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중요하죠. 근데 자동차 엔진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당장 우리가 여러 가지 있는 자동차 부품들을 잘 조립을 해서 자동차 자체를 수출을 하거나 혹은 우리가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서비스화해서 만드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최근에 이 AI 관련 산업들을 보게 되면 회사의 분류를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런 AI를 만들기 위한 인프라 회사들이죠. 예를 들면 클라우드라든지 GPU라든지 아니면 또 이 클라우드를 돌리기 위한 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많이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에는 투자가 필요하죠. 근데 그 위에 올라가는 서비스 영역이 크게 2개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엔진을 만드는, 그러니까 LLM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면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걸 만드는, 쉽게 말해서 한국형 챗GPT 같은 걸 만드는 이런 엔진을 만드는 서비스가 있고, 그런 엔진의 위에 우리가 이 엔진이 잘 돌아가고 응용하는 서비스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글로벌에서도 엔진을 잘 만드는 데들, 예를 들면 오픈 AI라든지 아니면 엔트로픽의 클로드 같은 데들은 이 엔진을 만드는 데 더 집중하고 있고요. 놀라운 건 이 엔진을 만드는 회사들이 이 서비스 회사들을 본인들이 직접 하는 것들도 있지만 다른 회사들을 인수하거나 다른 회사와 함께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엔진을 잘 만드는 회사는 엔진을 잘 만들고 그 엔진을 가지고 서비스 특화를 하는 회사들은 특화를 하는 쪽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의 정책이 자칫 잘못하면 엔진을 만드는 데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엔진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고 비용을 쓸 수 있는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크게 해봤자 2-3개 안 되거든요. 그럼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살거나 수많은 어떠한 AI 관련 기관들과 시스템이 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엔진이 아직 우리나라께 부족할지라도 나중에 우리나라 엔진을 갈아 꼈을 때 자동차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자동차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면은 중국이라든지 아니면은 싱가포르라든지 아시아 회사들은 이런 에이전트 서비스들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엔진뿐만 아니라 이런 에이전트와 관련된 수많은 스타트업, 그래서 결국 개인 사용자 혹은 기업 사용자가 AI 썼더니 이런 거 되네? 와, 신기하다 라는 사례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스타트업들에도 같이 좀 투자를 해줘야 되고 그들을 좀 양성을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는 좀 이렇게 빠르게 동향 파악하고 이런 게 진짜 많아요. 검색하는 게 업무에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보 탐색을 하기 위해서 쓰는 AI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AI 검색 잘 아시는 퍼플렉시티 뭐 이런 것도 사용을 했는데 딥 리서치가 좋아진 이후부터는 딥 리서치에 좀 많이 빠져 있는 편이고요. 구글 제미나이에 있는 기능이죠? 맞아요. 근데 이게 제미나이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사실 비슷한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일단 딥
리서치의 기본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예전의 챗 GPT는 학습된 것 안에서 대답을 뽑아내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보면은 좀 서치하는 기능을 좀 적극적으로 쓰는 그런 개념인데요. 내가 어떤 것을 질문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걸 가지고 여러 개의 키워드를 구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정보를 취합하면 좋을까? 그래서 키워드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그걸 여러 곳에서 검색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키워드로 여러 번 검색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출처를 읽고 그걸 기반으로 저의 질문의 어떤 목적에 부합하는 이런 리포트를 써주는 것. 이게 딥 리서치의 기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큰 차이가 일반적인 챗GPT나 퍼플렉시티 같은 것한테 질문을 하면 보통 답변이 뭐 길어봤자 몇십 초나 정말 길어도 1분 안에 나오는데 이런 딥류가 붙은 애들은 막 적어도 막 10분씩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강의에 가서도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이걸 강의에서 실시간으로 하면 너무 오래 기다리셔야 하니까 미리 몇 개를 만들어 두고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는 이런 방식으로 많이 이제 사용을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를 할 때 저는 하나만 하는 것보다 여러 개를 좀 병행해서 쓰는 걸 좀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딥 리서치를 가장 좀 대중적으로 알게 됐던 계기는 오픈 AI에서 딥 리서치를 내놓으면서 부터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오픈 AI가 하기 전에 이미 작년에 구글에서 딥 리서치를 내놓았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제미나이를 통해서도 딥 리서치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 챗 GPT에서도 쓰실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뭐 그록이라든가 클로드라든가 여러 AI에서 이 딥 리서치라는 기능들을 다 내놓고 있기 때문에 용어가 조금씩 다르긴 해도 어쨌든 그 기능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심층 연구, 심층 리서치, 딥 리서치, 리서치 이렇게 용어들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근데 기본적인 어떤 그 기능은 동일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여러 군데에 돌려놓습니다. 또 이게 시간을 오래 걸리다 보니까 챗 GPT, 제미나이, 클로드 이렇게 여러 군데에 넣어놓고 제가 제 할 일을 하다가 모바일로 딱 알림이 오거든요. 다 됐습니다. 이제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알림 보고 들어가서 나온 결과물들을 대조하고 비교하고 출처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서 그 내용들을 좀 제 업무에 쓰는 이런 방식의 리서치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시각화 관련된 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PPT 만들기잖아요. PPT 만들기가 근데 어려운 건 이런 건 것 같아요. 워드나 엑셀은 뭔가 정해진 틀이 그래도 있거든요. 워드는 글자를 쓰면 된다. 뭔가 엑셀은 표 안에 뭐를 내용을 넣으면 된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PPT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백지가 있는데 글자를 어디에 놓을지 도형을 어디에 놓을지 어떤 구조로 만들지 이거가 한 장 한 장이 진짜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컨설턴트로서 일을 할 때에도 PPT 만드는 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생각의 문서들이 있어도 또 우리 말하는 컨설팅 문서들은 또 몇 줄 안에 되게 요약을 잘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수많은 내용 중에 이 한두 줄을 어떻게 쓸 것이냐 또 밑에 보면은 또 컨설팅 보고서들은 이 수많은 내용들을 구조하고 도식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도식화 하나 만들려고 진짜 하루 종일 고민도 하고 막 그럴 때도 많았잖아요. 맞아요. 또 모 기업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밑에 도식화하는 게 또 얼마나 팬시한가 얼마나 또 새롭고 세련된가 그렇지. 이게 또 굉장히 큰 평가의 축이래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일이기는 한데 이런 밑에 있는 내용 어떤 다이어그램 같은 도식화를 한다거나 혹은 슬라이드를 이렇게 구성하는 이런 측면에서도 AI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젠스파크에서 AI 슬라이드 기능을 사용한다든가 혹은 단편적인 어떤 그림을 원할 때에는 냅킨과 같은 서비스에서 텍스트로 내용을 설명을 하고 그걸 구조화하는 이런 방식으로 쓰는 게 시각화 측면에서는 정말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또 말로만 들으면 잘 모르니까 직접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우리가 좀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것에서부터 업무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것까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자주 쓰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태스크라는 기능이에요. 이 기능이 꽤 쏠쏠한데 챗GPT 쓰시는 분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태스크 기능이 원래는 모델 선택 화면에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숨었죠, 정확하게 네. 표현하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능이 없어졌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쓸 수 있는 방법이 안에 숨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요. 우선 사용을 하실 때에는 챗 GPT에서 추론 모델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태스크가 뭔지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볼까요?
해볼까요? 태스크 기능은 쉽게 말하면 일정 예약 기능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챗 GPT를 쓸 때에는 뭔가 명령을 입력하고 엔터를 쳐야만 실행이 되는, 그러니까 내가 실시간으로 뭔가 명령을 해야만 결과물이 나오는 구조였다고 하면, 태스크라는 건 일정 예약, 즉 특정한 시간에 계속 나 대신 반복할 수 있다. 내가 그때그때 입력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동으로 내용을 입력하고 실행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에이전트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컨셉을 보여주는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근데 많은 직장인들이 조금 고통스러워 하시는 게 특히 이제 반복되는 검색 업무 같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매일매일 우리 업계랑 관련 있는 걸 검색을 해야 된다. 우리 필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거를 검색해야 한다. 이런 뉴스 클리핑 업무 같은 게 대표적인 자동화가 필요한 업무일 거예요. 그런 것들에 이 태스크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챗 GPT에 들어가셔서 일단 5가 붙은 모델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O3라든가 O4 이런 모델들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 프롬프트 창에다가 언제 무슨 업무를 해줘 라는 식으로 명령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반복하는 게 조금 귀찮은 업무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매일 오전 7시 반에 어떤 특정한 산업의 뉴스를 정리해서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매일 오전 7시 30분마다 AI 분야의 뉴스, 그 전날 뉴스를 검색해서 5개 주요 뉴스를 알려줘.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그냥 알려줘가 아니라 우리가 챗GPT에서 잘 쓰는 것처럼 스타일을 고를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뉴스레터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쉽게 재미있게라든지 아니면은 뭐 뭔가 이런 내용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라든지 아니면 뭐 이거를 한국어랑 영어를 같이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게 전 이 태스크 기능의 가장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출력 형식을 조금 더 제어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출력 형식을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뉴스 헤드라인, 그리고 두 번째는 기사 URL을 출처를 저거 하고요. 세 번째로는 주요 내용 한 문장 요약,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들 5문장으로 세부 설명. 이런 프롬프팅을 작성하는 방법들은 저희가 책에서 좀 설명을 하고 있죠. 네, 잘 쓰실 수 있는 방법이 책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예약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프롬프트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태스크 일정 예약 기능을 활용해서 진행해줘. 이런 방식으로 하나만 추가를 하시면 더 잘 만드실 수가 있어요. 실행을 했더니 생각 중이라고 나오죠. 추론 모델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고 뭐가 나오기 시작을 하네요. 네, 이렇게 화면에 일정 예약을 설정한다라는 식으로 아마 확인이 뜨실 거예요. 내가 요청한 게 무엇이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름대로 이 추론 모델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결과물을 보시면 18초 동안 생각을 했고요. 뭔가 하나 버튼처럼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일정 예약이 잘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잘 보면 제목으로 Summarize AI News 이렇게 되어 있고 매일 오전 7시 30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는 아침 7시 30분마다 이 분야의 뉴스를 제가 원하는 출력 형식으로 딱 정리를 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확인은 어떻게 하실 수 있냐?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챗 GPT를 가입을 하실 때 다 이메일을 넣고 가입을 하시게 되잖아요. 첫 번째로는 이메일로 하나하나 보내줘요. 매일 그 시간이 되면 그렇죠. 일정을 수행을 했다라고 알려주고요. 두 번째는 휴대폰에 이제 앱을 설치하고 계신 경우에는 앱으로도 알람이 옵니다. 그래서 알람을 선택하시면 결과물들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물들의 예시를 조금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IT의 주요 이슈들을 한 주간으로 요약을 해서 보내주는 이러한 일정을 만들었다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메일링 리스트처럼 정리해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보통 누가 메일을 정리한 것처럼 저렇게 주간 AI 뉴스 요약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이 나오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번호를 잘 붙여줬는데요. 각각 뉴스가 핵심적으로 어떤 것을 다루는지 헤드라인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뉴스레터에서 소개해주는 것처럼 딱 핵심적인 내용들을 보여주는 이런 방식으로 요약이 되어서 오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검색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수행하게 될 텐데 이렇게 링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링크에 들어가서 실제로 어떤 기사가 어떻게 작성이 됐는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뭐 뉴스 클리핑에서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다양하게 일상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너무 하고 싶다. 그래서 누가 나한테 알아서 특정 시간마다 내용을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럴 때에도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매일 오후 3시마다 영단어 5개씩을 공부하게 해줘 라고 하면 챗 GPT가 그날 이 5개의 영단어를 지정해서
보내주고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의 예문까지도 정리를 해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업무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반복해야 하는 것들을 하실 때에는 이 챗 GPT의 일정 예약 기능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거기서 이제 좀 첨언을 드리면 그냥 기능만이 아니라 이걸 잘만 활용하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있는 뉴스 요약 이메일 밑에다가 뉴스에서 나온 기업들의 주가 추이를 정리해달라고 하면 실제로 같이 주식에 대한 정보도 받을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저런 영어 단어를 주면서 저 영어 단어 예문들을 나에게 힘을 주는 문장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달라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용을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용들을 잘 쓰면 이게 나에게도 되게 그냥 개인적인 멘탈에도 도움되게 여러 가지를 쓰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잘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스크 기능도 보여주셨지만 방금 우리 김아람 이사가 설명했던 것 중에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좀 활용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기능이 아마도 PPT 만드는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AI 관련 서비스들이 나와 있다고 하지만 PPT 만드는 거 보면 좀 내가 원하는 수준 잘 안 나오는데 이런 분들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희 책에서도 좀 소개를 하고 있지만 젠스파크 AI 슬라이드 기능이 꽤 좀 그럴듯한 수준의 어떤 슬라이드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인들의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이제 슬라이드인데요. 슬라이드는 여러 가지로도 활용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정보 같은 것들을 굉장히 시각적이고 또 구조적으로 정리를 할 좀 파워풀한 툴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는 것도 저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데요.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제 유튜브 같은 데에서 정말 요즘엔 좋은 정보성 영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또 굉장히 유용해 보이는 영상은 엄청 길더라고요. 한 10분, 20분 되면은 그냥 틀어놓고 보겠는데 40분 넘어가고 1시간 넘어가고 이제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좀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여기까지 오셨으면 참 칭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굉장히 좋은 영상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딱 이해하기 좋은 슬라이드로 만들어 준다면 너무너무 편리할 것 같잖아요. 네. 그런 방식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유튜브 영상을 하나 선정을 해봤는데요. 네. 기존에 굉장히 떠먹여주는 TV에서 잘 나가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박태웅 의장님 영상이군요. 네. 이게 보니까 지금 조회수가 180만 회를 네. 넘어가는 영상인데 근데 제가 이걸 보려고 딱 틀었는데 전체 영상이 1시간 50분인 거예요. 기네요. 물론 굉장히 유용한 네. 영상이지만 이걸 좀 빨리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요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에서 공유를 통해서 일단 영상 주소를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소를 가지고 젠스파크에 가서 AI 슬라이드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쓰시는지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젠스파크 메인 화면에서 AI 슬라이드 부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 조금 전에 복사하신 유튜브 영상을 넣고 이 영상을 기반으로 슬라이드로 만들어주고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물론 더 구체적인 지시를 하셔도 좋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나는 디자인은 어떤 게 좋아? 슬라이드의 비율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무슨 색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어? 이런 방식으로 더 원하는 걸 가미하셔도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슬라이드로 만들어줘까지만 하셔도 에이전트가 알아서 어느 정도 구동을 해줍니다. 이렇게 AI 슬라이드를 만들어줘라고 하면요. 이걸 니즈를 먼저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영상의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비디오를 이해하는 도구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기획하는 도구를 가지고 와서 기획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단계별로 슬라이드를 생성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걸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템플릿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템플릿이라는 건 슬라이드에서 제목이 있고 목차가 있고 본문이 들어가는 게 특정한 3-4개 정도의 레이아웃이 있을 수 있잖아요. 레이아웃을 먼저 만들고요. 해당 템플릿을 만든 다음 병렬적으로 만들게. 그래서 요즘은 이 크레딧 기반으로 사용이 되는 에이전트의 경우에는 크레딧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템플릿을 기획하고 병렬적으로 작업하는 이렇게 작업 방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나온 슬라이드가 여기 오른쪽에 있어요. 잘 보시면 총 15장의 슬라이드로 만들어져 있고요. 앞에는 그럴듯한 표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각각의 장별로 굉장히 깔끔하고 단정하게 이렇게 슬라이드가 만들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실제 저거를 슬라이드 슈의 형태로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인터랙티브하게도 움직이는 것들이 있던 걸로 기억해요. 맞습니다. 이걸 만드실 때 슬라이드를 제작을 하되 인터랙티브 요소를 넣어줘 라고 하시면 마우스를 올리거나 작동을 했을 때 뭔가 더 다이나믹한 걸 보실 수도 있고요. 만들어진 슬라이드에서 보기 및 내보내기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걸 누르시면 이렇게 슬라이드
슬라이드 형태로 보실 수 있고 플레이 슬라이드로 이렇게 바로바로 슬라이드 쇼를 하시는 것까지도 가능해 합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보면 약간 수정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글자가 겹쳤다든가 수치를 좀 더 수정하고 싶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바로 그냥 AI 슬라이드 에이전트에다가 자연어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정해줘, 저렇게 고쳐줘.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다시 해당 슬라이드를 수정을 해주니까요. 정말 나의 어떤 부하 직원에게 지시를 하듯이 그렇게 지시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슬라이드는 PPT 형태로 다운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로컬 컴퓨터에 저장을 하셔서도 얼마든지 편집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정말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AI 에이전트들이 지금 보여드린 젠스파크만 있는 게 아니라요. 뭐 마누스라든지 아니면 뭐 퍼플렉시티에도 이런 에이전트 기능들도 있고 뭐 최근에 또 스카이워크 같은 정말 수많은 에이전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 보여드린 거는 슬라이드 만드는 기능이지만 이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엑셀 시트 같은 거를 열어서 거기다가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넣고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문서의 형태로 뭔가 내용을 써주면 그럴듯한 템플릿에 문서를 넣어준다든지 심지어 최근에는 전화 걸어주는 AI 비서 에이전트들도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을 보시고 만약에 그 안에서 내가 이거 다 쓰긴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책에다가 좀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게 여러 가지 요소들을 넣어놨으니까 AI 에이전트가 이렇게 발전했구나 라는 거를 눈으로라도 한번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정도만 더 보여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굉장히 딥 리서치를 자주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딥 리서치에 대해서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건 제미나이의 딥 리서치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글로벌 전기차 2차 전지용 소재 동향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이걸 우리가 주니어 직원들한테 시킨다라고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질문을 단순하게만 던져도 먼저 제미나이가 저의 질문을 분석을 해서 어떤 단계로 일을 해야겠다. 이걸 먼저 제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약 7가지의 단계로 내가 연구를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만약에 이 단계가 마음에 들면 바로 연구 시작을 누르시면 되고 수정하고 싶으면 계획 수정을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수정해줘, 저렇게 수정해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되면 내가 요청한 것의 어떤 뎁스나 범위에 따라서 수행하는 시간은 조금씩 다르거든요. 좀 깊이가 있는 이런 질문을 수행할 때에는 20-30분까지도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근데 이렇게 다 완료가 되면 모바일 앱으로 알림이 오고요. 완료된 걸 이렇게 열기를 해서 보시면 상당히 구조화되어져 있는 리포트 형태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는 제일 앞에 일단 우리는 요약이 돼서 앞에 있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규제큐티브 서머리가 가장 위쪽에 존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론부터 시작해서 각종 수치 같은 것들도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굉장히 보기 좋게 정리를 해줍니다. 또 딥 리서치의 장점은 바로바로 출처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수치가 약간 의심스럽다 혹은 어디에서 나온 수치인지 궁금하다 확인을 해야겠다 라고 싶을 때 이렇게 출처를 눌러주시면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긴 문서가 나오는데요. 일단 제가 제미나이를 사용할 때 편리하다고 느끼는 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챗 GPT에서 이렇게 연구를 돌렸다 라고 하면 나온 결과물을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복사를 해야 돼요. 복사를 해서 워드든 뭐든 문서 파일을 열고 붙여넣기를 해서 저장을 해야 하거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인데 이런 부터부터 또 레이아웃도 깨지고 맞아요. 근데 이 구글은 구글 생태계를 정말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보내기를 누른 다음에 닥스로 내보내기를 하시면 구글 닥스로 이 문서가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우리 회사가 구글과 관련된 문서 도구를 쓰거나 구글 기반의 클라우드를 쓴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상당히 강력한 기능이 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워크스페이스 이용자분들은 정말 유용한 기능이고요. 이렇게 구글 문서에서 열리면 왼쪽에 목차까지도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목차를 누르시면 바로바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레이아웃을 유지한 상태에서 내용을 보실 수 있고요. 가장 뒤에는 이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어떤 출처를 참고했는지 이걸 굉장히 많은 출처들을 쫙 다 붙여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구글의 그 AI 도구를 이제 유료로 쓰고 있다 라고 하시면 글 안에서도 내용들을 조금 더 늘리거나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구글 닥스 안에도 제미나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또 추가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서로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AI 오디오 오버뷰라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긴 문서를 가지고 마치 팟캐스트 진행자들이 나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처럼 이 컨텐츠에 대해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말하는
팟캐스트 오디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리한 딱딱한 보고서를 좀 더 재미있는 라디오 방송처럼 8분짜리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죠. 맞습니다. 이 오디오 오버뷰를 딱 해서 생성이 된 결과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앞쪽 부분만 잠깐 같이 들어볼까요? 네, 장기적인 성장 동력, 그리고 핵심 기술 변화, 또 정책의 진짜 의미가 뭔지 이걸 명확히 짚어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2024년 EV 시장 성장률 예상치를 보면 한 16%.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참 이 AI인데 AI 안 같이 막 대화도 하잖아요. 실은 이 기능이 이제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이제 구글의 또 별도의 앱에도 있는 기능인데 이 제미나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써보셔도 좋고, 그리고 이제 아까 보시면 만들기에 단순히 오디오 오버뷰뿐만 아니라 인포그래픽, 웹페이지, 퀴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내용을 갖고 또 시각적으로 설명할 때 또 다른 방식으로 클릭만 하면 해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중에 실행을 해보시면 이 내가 리서치한 내용을 갖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금방 만들어주는구나, 에이전트라는 게 이런 발전이 있구나라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VO3가 이제 그 영상 쪽 AI 하시는 분들이나 영상 기존의 서비스를 봤던 분들이 가장 놀라웠던 점은 기존에는 우리가 AI를 기반으로 해서 영상을 만든다는 작업을 하면 기본적으로 프로세스가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를 영상처럼 만들고 거기에 또 소리를 얹히는 이러한 단계를 거치게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구글 VO3는 그냥 글자 한 줄만 넣어주면 그걸 기반으로 알아서 영상도 만들고 거기에 어울리는 소리도 넣고 효과도 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기존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녀석들을 이 녀석이 하는 거고, 심지어 이 음성의 효과가 내가 프롬프트를 잘 넣으면 마치 영화에서처럼 서라운드나 여러 가지로 움직이는 것들까지 구현이 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가능했을까라고 보면 결국에는 구글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유튜브 데이터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지금까지 있었던 대부분의 영상형 AI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한계도 있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조들 때문에 소리까지 연결하는 건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한 줄로 되기 시작한다라는 게 놀라운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이 VO3를 계속 많이 쓰면서 보니까 아직까지 학습된 데이터의 한계들은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한국인을 뭔가 그리라고 하거나 뭔가 이런 동양의 여성들을 그리라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 비슷한 패턴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궁극적으로 VO4로 가면은 더 놀라운 변화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나머지 AI 모델들에서도 영상을 만들 때 에이전트 기반으로 비슷한 것들을 좀 흉내내는 것들이 있어요. 제일 대표적으로 최근에 스카이워크라고 하는 게 아주 이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스카이웍스라고 하는 툴이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었던 뭐 일종의 젠스파크 같은 툴이거든요. 이 툴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점이 영상을 만들어서 한 줄을 넣어주면 그 한 줄을 기반으로 해서 영상도 만들고 거기에 어울리는 음악도 만들고 그 음악을 만든 걸 합성해서 만드는 어떠한 에이전트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VO3는 구글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방의 데이터를 멀티모달로 뽑아내는 형태라고 치면, 그 외에 나머지 에이전트 서비스들은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하나의 영상을 만드는데 조합하는 데에 드디어 이제 소리까지 합쳐서 만드는 고도의 수준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개를 종합하는 에이전트 기반의 영상 제작이 잘 될 것이냐, 아니면은 풍부한 소스를 가지고 한 번에 멀티모달로 만드는 어떤 그 구글의 계열들이 잘 만들 것이냐, 이 두 개가 향후엔 또 이 생성형 영상 쪽에서의 좀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사용자가 지금 쓰기 위해서는 돈을 좀 많이 내야 되는 것도 좀 사실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많이 접근하시는 거는 약간 그 온라인 커머스에서 광고 기반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고 수익을 노리고 이제 AI를 쓰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업무 프로세스는 이런데요. 예를 들어 뭐 알리라든가 테무라든가 이런 곳에서 판매하기에 적절하고 저렴한 이런 제품들 같은 걸 몇 개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사진을 가지고 AI 영상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모델도 넣고 제품도 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델이 이 제품을 설명하는 듯한, 소개를 해주는 듯한 커머스 광고를 하나 만들고 그걸 이제 돌린 다음에 자기는 그거를 벌크로 떼어와가지고 저렴하게 쇼핑몰에 올려서 판매를 하는 그런 식으로 수익을 얻으시는 분들이 좀 생기고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AI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영상 퀄리티도 굉장히 좋아졌고, 또 모델들의 이 립싱크라고 하죠. 자기가 말하는 것에 따라서 입술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고 있어서 그냥 설명하지 않고 봤을 때는 이게 인간이 촬영을 한 건지 아니면 AI 모델로 쓴 건지를 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특히나 AI로 만든 영상들의 특징이 뭐냐면 속도를 좀 빠르게 합니다.
말하는 속도를 배속을 좀 올려요. 예를 들어 1.25배속이나 1.3배속 이 정도로 하면 AI 걸 그냥 1배속으로 들었을 때는 약간 어색한 게 느껴지시거든요. 근데 배속을 높이면 잘 몰라요. 이게 인간이 말하는 건지 AI가 말하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특징들을 좀 잘 보시면 재미있는 영상들이 많이 아마 보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돈 버는 궁극적인 건 결국에는 다 커머스 콘텐츠 마케팅 요 세 개의 결로 가는 것 같고요.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커머스 콘텐츠 마케팅 영역에서 AI를 다 나눠서 쓰고 있죠. 뭐 예를 들면 커머스 영역은 뭐 상품 상세 페이지 만드는 데에서 최근에 뭐 와디즈 펀딩을 받으시거나 이런 데서 옷 같은 걸 이제 파시더라도 실제 모델을 쓰는 게 아니라 바지를 입고 있는 AI 모델을 만들어서 실제 사람이 입고 있는 것처럼 해서 판매하는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코스트를 줄이는 거죠. 그런 형태의 AI 모델과 관련된 쪽이 일단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는 우리 김하람 이사도 지금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말하는 예전에 온라인 도도매라고 하는 형태이죠. 온라인 도도매 형태를 할 때 사람이 직접 그 도도매 아이템을 고르는 게 아니라 AI를 통해서 자동 크롤링 해와서 거기서 만드는 커머스의 형태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컨텐츠 영역으로 넘어오면 당연히 이제 뭐 AI 기반의 쇼츠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만간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그 정책적으로 생성형 AI가 만드는 저품질 콘텐츠를 거르는 쪽으로 이제 진화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리고 나면 또 알고리즘의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얘기하신 이제 사람 기반의 인플루언서 콘텐츠들, 실제 AI 인플루언서 콘텐츠를 하는 것들은 좀 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내가 만든 가상의 AI 캐릭터가 계속적으로 콘텐츠를 하는 것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건 저품질이냐 아니냐에서 의미 없는 콘텐츠가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는 쪽으로 치면 AI로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케팅 영역에서 오히려 좀 활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저는 이 부분을 좀 비즈니스 아이디어로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AI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자동화하는 쪽 말고 AI가 갖는 기능들을 뜯어보게 되면 그 안에서 할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챗GPT 그림 그리기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챗GPT 그림 그리기 기능을 잘 뜯어보면 이게 지브리로 바꿔준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AI가 이 이미지 속에 있는 컨텍스트들, 예를 들면 이 이미지 속에 어떤 상품이 있고 이 이미지 속에 사람이 어떤 색깔을 많이 입고 이런 걸 다 분석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특정 이미지를 넣고 그거를 뭐 어떤 그림으로 바꿔봐 말고 이 이미지 속에 있는 것들을 분석을 해봐, 그러면 꽤 잘 분석해주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 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특정 인플루언서의 인스타그램의 타임라인을 분석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은 이 그 인스타그램에 어떤 내가 실제로 셀럽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협업을 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 회사에 잘 맞는 셀럽을 고를 때 단순한 숫자적인 거 말고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인스타그램의 피드의 특징을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사람은 항상 예를 들면 스마트폰은 특정 브랜드만 쓰더라, 이 사람의 색깔은 어떤 계열을 쓰더라, 이 사람의 상품에서는 어떤 명품을 중심으로 움직이더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 사람의 어떠한 그 피드를, 이미지를 이제 GPT API를 통해서 분석하는 걸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마케팅 에이전시나 여러 가지 산업에서 쓸 수 있는 요소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예전에는 만들려면 수천만 원, 수억 들던 비즈니스들인데 API를 잘 연구하고 AI의 기능 변화만 잘 인지하시면 그 안에서 이 챗GPT 말고도 수많은 AI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그런 서비스에 있는 것들을 활용하셔서 거기서 좀 더 나은 비즈니스를 구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함께 하게 되네요. 결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느냐, 이건 제가 이제 앞서 말했던 워크플로우랑도 조금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최근 이제 저희가 어떤 S모 그룹과의 협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장시간의 강의 같은 것들을 했어요. 근데 점차 이제 동일한 요청이 여러 군데의 기업에서 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특정한 어떤 업무 상황을 가정하고 이걸 정말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AI 활용법, AI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을 강의해 달라는 요청이었다면, 요즘 들어서는 이 업무를 할 때 그래서 AI를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떤 방식을 우리가 적용해야 더 좋나요?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역시 그 업무의 특징을 잘 이해를 하고 쪼개보셔야 된다. 그 말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고서 하나를 작성을 할 때에도 그냥 우리가 뭔가 있는 내용 갖고 보고서를 쓰는 게 아니라 보고서의 목적은 뭐고 상황은 뭐고 어떤 사람들이 이걸 보아야 하는지, 우리가 이걸 원래 다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시잖아요. AI랑 할 때에도 똑같이 하시는 것, 그걸 가장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고서에 대해서 처음에 구상을 하는 단계, 그리고 자료를 조사하는 단계, 자료를 요약하고 이해하는 단계,
그리고 보고서에 뼈대를 세우고 거기에 맞는 목차를 설정하는 단계, 거기에 맞게 살을 붙이고 실제 슬라이드나 어떤 문서로 구현하는 단계, 이렇게 각각의 단계를 다 나누어서 각각을 잘 할 수 있게 어떤 연구를 하고 반복하고 프롬프트 기법을 또 노력을 해보는 거, 이렇게 접근을 하셨을 때 업무 생산성 향상에는 가장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신기합니다. 왜냐면 기업에 강의를 가면요, 참 재밌는 게 사람들이 AI가 내 일자리를 다 뺏어갈 것처럼 걱정을 해요. 그리고 내 일이 다 없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막상 AI 도구가 내 일을 다 해주기를 원해요. 내가 일자리가 없어질 거를 걱정하면서도 내가 이거를 AI한테 맡기면 AI가 처음부터 다 해줄 걸 기대하고 내용을 넣습니다. 근데 안 나와요, 결과가. 그럼 그 다음에 참 재밌는 게 아직 AI가 내 일자리를 대체 안 할 것 같네, 안심이다 라면서 그 서비스를 안 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AI가 내 일을 다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AI 에이전트랑 우리가 어디까지 어느 수준으로 일을 해야 될지를 아주 디테일하고 단계별로 고민하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지는 타이밍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몇몇 기업들은 그런 것들을 시도하고 있어요. 어차피 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는 업무의 프로세스가 있고 그 프로세스의 단계를 거쳐야만이 결론이 나오는데 우리는 AI한테 그냥 다 맡겨봤더니 잘 안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AI의 탓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이 업무에서 사람이 할 것과 AI가 할 것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단계별로 쪼개보고 인간이 할 것, AI가 할 것을 구분하면서 스터디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AI를 업무에서 잘 쓰려면 역시 원래 그 일을 잘 하고 그 일에 대한 프로세스를 잘 아는 상태에서 AI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AI에게 주어야 되는 것과 말아야 될 것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업무를 얼마나 디테일하게 설계하느냐 까지를 할 수 있다면 정말로 AI는 실무에서 제대로 활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요, 만약에 우리가 실제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20시간 걸릴 일을 적어도 10시간으로 줄여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20시간 걸리는 일을 2분 안에 끝내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AI의 변화의 흐름을 우리가 냉철하게 보면서 그 안에서 정말로 일에 쓸 수 있는 수준을 단계별로 들어가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은 AI를 우리가 가장 현실적으로 일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AI를 안 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챗 GPT 가입하는 방법 몰라서 물어보시는 분도 계실 정도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그렇지 아마 옆자리의 분들은 다들 쓰고 계실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내 동료들의 책상에, 내 동료들의 업무 결과에 다 AI가 도움을 준 것들이 정말 많이 녹아들어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알고 써본 사람, 쓸 줄 아는 사람과 그걸 안 해본 사람들 사이에는 정말 큰 격차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늦지 않으셨으니까 뭐가 있는지부터 관심을 가져보시고 조금씩이라도 써보시는 그런 생활 습관을 들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년간 AI 관련 강의와 수많은 컨텐츠를 찍으면서 제가 느낀 결론 한 줄은 결국 AI는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아니라 써본 만큼 보인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컨텐츠를 열심히 보신 그 시간만큼만, 아니면 그 시간의 절반만큼만 챗GPT 키시고 사용해 보시면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AI 3학년, 3년 차입니다. 4학년, 5학년 되면 더 격차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해보셔야 합니다. 요즘 AI 기술이 정말 혁명적인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크게 보면 세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이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2000년대 스마트폰이 탄생했을 때만 해도 우리가 실제로 이런 디지털 디바이스에 대한 익숙함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가지고 얼마나 내 일상의 편리함을 잘 추구하느냐, 내가 이것을 업무에 활용하느냐, 이게 또 하나의 어떤 진입 장벽이자 하나의 개인적인 실무 능력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나 익숙해진 많은 분들은 스마트폰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새로운 걸 다운받으셔도
언제든지 쉽게 적응하고 또 거기에 또 이기들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죠. 자, 근데 AI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2008년 스마트폰이 탄생했을 때보다 더 거대한 변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일상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활동을 하는 것의 도구이자 수단으로서 쓰던 과거 산업혁명 시대부터의 우리의 어떤 인간의 인식이라든지 지금까지 관행이 있었는데 이 AI는 인간의 지능 활동을 대체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수단이자 도구가 아니라 AI가 전면에 나서고요. 우리는 AI의 주변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AI에게 어떻게 지시를 하느냐, AI가 만들어주는 결과물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의사결정이 될 수 있고요. 판단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투자로의 매매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과 판단, 추론, 이 지능 활동의 영역에서 AI가 우리를 대체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또 두려움이 익숙하지 않음이 너무나 크게 작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혹은 나의 일상이 너무나 과격하게 변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내 업무는 AI로 대체되나요? 내 일자리는 AI로 인해서 사라지나요? 실제로 그런 변화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요. 저는 AI의 경계는 없다. 모든 업무나 모든 산업 영역에서 AI의 영향은 크기가 작든 크든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응하느냐의 문제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AI에 두려워하는 이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 전체의 고민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AI가 우리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면은 인간 세상의 윤리적인 문제나 질서 혹은 법 제도를 어긋나게 판단하거나 인간에게 피드백을 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AI를 우리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우리가 영화 디스토피아 이런 장면들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로봇이 인간을 공격하고 드론이 사람을 죽이고 이런 측면들이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죠. 요즘 많은 학자들이요, AI의 부작용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AI가 고도화된 지능을 갖추다 보니까 인간의 선입견이나 편향까지도 가진다라는 거예요. 정치 성향을 가진 AI도 등장하고 있고요. 혹은 특정 가치관이나 윤리의식을 매우 강조하는 AI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 학자들의 검증 도구 툴에 의해서 실제로 입증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인간 세상의 기존의 질서나 법 제도 이런 여러 다양한 형태의 룰들이 AI로 인해서 우리가 AI를 통제할 수 없는, AI가 우리 인간의 어떤 세상의 룰을 좌지우지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막연한 또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AI 발전을 다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AI 업계에서는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도대체 내가 AI 업계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일 어떤 AI가 등장할지 감을 잡을 수가 없다는. 실제로 AI를 개발하는 개발자들도요, 내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개발하고 기여하는 프로젝트에만 실력이 있고 관심이 있지 전반적인 AI의 어떤 상황들을 100%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저같이 AI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연구하는 분야 외에 다른 변화들이 내 분야를 또 뒤덮기도 합니다. 내 분야가 사라지기도 하죠. 이런 어떤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AI 업계에 계신 분들조차 도대체 종 잡을 수가 없어, 감을 잡을 수가 없어. 그만큼 AI는 본격적으로 자본 중심, 그리고 실제로 이제 권력 중심으로 많이 구도가 옮겨가고 있다. 실제로 AI가 어느 정도 능력치를 갖느냐. 작년이죠. 스탠포드 대학의 그 AI 인덱스 리포트라는 것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인간의 추론 능력에 비해서 AI의 추론 능력이 어디까지 올라왔을까? 어떻게 보면 추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사고 체계에 있어서 가장 고차원의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즘 가장 앞서 있는 제미나이나 챗 GPT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 인간의 추론 능력의 평균 59% 능력치를 보이더라.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한 5분의 3까지 따라왔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정말 이제 인간을 위협하거나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전방위적인 AI의 위협이 시작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어떤 현상들은 2010년대부터 조금씩 그런 시그널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2010년대 초반에는 인공지능 분야가 주로 시각, 우리 비전이라고 하는 영역부터 발전을 해왔는데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미지 인식 경진대회라고 있어요. AI 프로그램들이 참여해가지고요. 동물 사진들을 분류하는 이런 대회가 매년 열렸는데 2012년 우리 딥러닝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프리 힌튼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알렉스넷이라는 프로그램이 무려 이전 대회 기록을 10%나 더 높이는, 즉 동물 사진을 분류하는데 오차율이 16%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드디어 인간의 오차율을 넘어서는 AI가 등장을 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레즈넷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 인간도요, 동물 사진을 정말 복잡하게 막 이렇게 나열해 놓고 이걸 분류하라 그러면 시간 압박을 주면은 오차율이 5%나 나온대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뭐 그렇게 틀릴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평균 5% 오차율을 가지는데 드디어 2015년에 AI가 4.6% 오차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비전 인식, 시각 인식 분야에서는 앞선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비전 분야의 AI의 특이점이 2015년 도달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런 AI가 이제는 주로 인간의 언어를 해석하고 언어를 구사하는 거대 언어 모델, 우리 챗GPT 같은 것이죠. 이 생성형 AI 시장으로 점차 확대가 되면서 이제 드디어 시각적인 인식, 언어적인 해석, 그리고 추론, 판단 이런 인간의 모든 감각 정보와 어떤 지능 활동에 기여하는 AI들이 전방위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결국 이제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없다. AI가 이 모든 인간의 능력치를 뭐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은 침투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들을 너무나 대중 강연 나가면은 많은 분들이 하셔가지고 특히 우리 중고등학생 강의를 나가면은 항상 말미에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떤 직업을 가져야 AI로 인해서 대체가 안 될까요? 내가 이런 공부, 이런 일에 관심이 있는데 이거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도 고민을 많이 하지만 정말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세상이 정말 복잡하게 이 기술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오늘 우리 이 방송 컨텐츠를 위해서 몇 가지 고민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직업이 소멸될까? 저는 세 가지 특성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 영역의 복잡한 데이터가 활용되는 직업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기상 관측사 어떤가요? 그러니까 기상 이변이 요즘 되게 복잡하게 진행되는 우리 온난화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거대한 빅데이터 그리고 아주 복잡한 데이터들을 축적해서 이걸 분석해가지고 기상 관측을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수학적인 방법도 쓰여요. 자, 그런데 인간이 이것을 하겠습니까? 아니겠죠. 당연히 솔루션이 이것에 인간에게 해안을 제시를 해주겠죠. 즉, 이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AI의 능력치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즉, 거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복잡한 관계 설정이나 인과관계를 찾아내고 미래를 예측하고 하는 활동은 아무리 인간이 이 전문 지식을 갖추고 이 실무 능력을 키운다라고 하더라도 AI를 따라갈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유사한 직업으로 의사를 또 예로 들 수가 있죠. 우리 의사라는 직업도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고 환자에게 좀 위안을 주고 이런 당연히 심리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환자의 어떤 상태, 진료 기록, 지금까지 또 이런 그 여러 병의 어떤 진행 상황 이런 것들을 수치화하고 데이터화하고 시각화해서 이것의 판단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의사라는 직업이죠. 결국 여러 영역의 복잡한 우리 어떤 생체 정보나 몸의 다양한 상태 정보들, 질병에 대한 정보들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과정, 분명히 이것도 AI가 강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정의 교류가 없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포커스를 하고 있는 직업들. 이것도 역시나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콜센터 상담원들, 텔레마케터들 어떨까요? 물론 인간과 소통을 하는 직업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업의 핵심적인 목적, 목표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나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이런 감정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매우 담백하고 다소 딱딱한 이런 정보들을 제공하죠. 즉, AI가 그 상황에 맞는 그리고 문답에 맞는 정확한 답을 제공하는 것 분명히 인간보다 강점이 있을 겁니다. 유사한 사례로 우리 큐레이터라는 직업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이걸 설계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동선을 짜주고 정보를 제공하고 이것도 물론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지만은 이것이 또 매우 정확한 이 근거와 또 사람들의 분석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하죠. 역시나 AI로 대체될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요. 복잡한 추론과 고도화된 판단이 요구되는 직업. 이걸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은 고소득 직업들 여기에 해당됩니다. 펀드 매니저, 우리 금융권의 애널리스트, 실제로 지금 여의도 금융권 혹은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요. 이 펀드 매니저, 즉 펀드를 만들고 운용하고 이런 정말 전문 인력들이요. AI로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금융 상품을 이제 거래하다 보면은 AI가 운용하는 상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하나 둘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AI가 운용하는 인간 펀드 매니저가 아닌 AI가 운용하는 상품이 수익률이 더 잘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는 AI 운용 상품을 선택합니다. 결국 펀드 매니저라고 하는 역할이 우리가 이제 여러 거시 데이터들 그리고 또 투자한 이 섹터의 어떤 산업 데이터, 기업 데이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투자의 의사결정을 하고 매수 매도 타점을 잡고 뭐 이런 어떤 역할을 하잖아요. 이런 거대한 데이터들을 복합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근거를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AI가 가장 잘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유사한 사례로 우리 변호사나 판사 같은 것도 역시나 우리가 정말 판례를 기반으로 해서 법의 지식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보면 좀 담백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직업이죠. 이런 영역도 역시나 우리가 복잡한 추론과 고도화된 판단이 요구되는 직업, 즉 우리가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들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뭐 과거의 사례로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산업혁명 시대에도 우리의 이제 선조들은 1800년대, 1900년대 기계화되고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인간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기계로 대체를 이제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 일자리가 기계에 의해서 장악당한다. 우리 일자리는 살아남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었죠. 근데 지금 21세기, 지금 현재 시점에는 우리가 실제로 더 일자리가 더 늘어났죠. 우리가 이 기계와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또 관련된 또 직업들, 또 새로운 인간의 역할들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AI 시대에도 마찬가지 인류의 진화 과정, 그리고 이것의 상호작용 과정들을 겪는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일부 지능 활동들이 경계 없이 AI로 대체가 되더라도 분명히 우리 인간이 지키는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AI와 소통하는 능력이라든지 또 AI에게 지시하고 감독하고 비판하는 역할들, 이것이 제가 지금 없는 직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직업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AI와 관련된 인간의 또 새로운 역할들이 부여되고 여기에 또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기는 과정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일자리의 총량이 줄어든다라기보다는 지금의 기존의 일자리들이 좀 일부 없어지고 또 새로운 일자들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저는 더 다양한 형태들의 인간의 역량들이 생겨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한국 사회의 학벌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너무나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또 작용하고 있는 거, 뭐 현실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 좋지 않은 어떤 그런 인식들을 조금 더 다른 차원으로 진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학교라는 것,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공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기본적인 특정 영역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춰 나가는 과정입니다. 자, 근데 AI 시대에는요, AI가 대부분의 인간의 지능 활동들을 대체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특정 전문 영역의 지식들을 AI에 많이 의존하게 돼요. 그 말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지금 현재의 커리큘럼 상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내 전공 영역보다는 우리가 이 전공 영역에서의 AI의 역할과 내가 AI에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고 AI의 또 성능을 또 최대로 끌어올리고 또 이를 통해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느냐, 즉 우리가 이제 AI와 커뮤니케이션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질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과거 역사를 재밌는 비유를 해보자면은 우리가 18세기,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우리가 교통수단이라는 것이 마차, 말 정도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마부라는 직업이 상당히 보편적인 직업이었어요. 근데 당시 시대에는 우리 인간의 매우 중요한 능력으로 말과 어떻게 소통을 잘 할까, 이게 핵심 능력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의 어떤 건강 상태를 눈빛만 봐도 알고, 말의 털 어떤 색깔이나 촉감을 가지고 또 말의 지금 컨디션을 알고, 또 실제로 이게 마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도 말의 지금 상태라든지 말이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 아니면 배변을 잘 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판단하는 이 마부의 능력이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되었고, 이것이 매우 또 인간의 중요한 능력으로 평가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적절한 사례일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AI의 시대죠. AI와 소통하는, 우리가 말의 상태를 체크하고 말과 소통하듯이 AI의 상태를 체크하고 AI와 소통하는 능력, 예를 들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혹은 AI 리터러시와 같은 이런 능력들이 강조되고 있죠. AI가 제시하는 결과를 무엇이 옳고 그른지 비판하고 AI와 소통하고 여기에 가치를 끌어내는 능력,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의 대학 교육에서 내가 전공에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이제 조금씩 이런 학벌, 내 전공 중심보다는 인간의 소양이나 새로운 능력, 역량을 우리가 중시하는 이런 어떤 분위기로 흘러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AI 시대에 이런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AI 관련된 전공을 해야 하나요?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어요. AI는 지금 2025년 현재 공기와도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 공기라고 하는 게 그 속에서 이제 산소를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영위하는데 이걸 이용을 합니다. 내가 무슨 활동을 하든지 이 공기, 산소는 항상 내 옆에 있고 항상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바로 AI도 이 공기, 산소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내가 하는 업무에 AI는 기본적으로 딸려가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내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내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영역이 반드시 AI 관련 영역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내가 하고 있는 내 전문 영역에서 AI와 연계된 지식들을 얼마나 잘 갖추냐, 오히려 이렇게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MIT는요 2020년경부터 1조 원을 투자를 해서 AI 컬리지를 만들었습니다. AI 컬리지의 목적은 뭐냐면요, AI 전공자들을 늘리는 게 아니라 전공은 지금 다른 여러 학문 분야를 유지하되, 예를 들면 뭐 철학을 전공하고 예술을 전공하고 인문학을 전공하고 다 유지를 하되, 이 각자의 전공에서 AI를 기본 소양으로 연계하는 교육을 제공하겠다라는 것. 즉, 우리 이제 쉽게 표현하면은 AI가 부전공이 되고 기초 소양 전공이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철학을 전공했는데 AI를 기초 소양으로 같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 철학과 AI의 관계, 철학 분야에서 AI는 어떻게 활용될까, 철학 분야를 AI가 어떻게 바꿀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이제 미래 세대를 키운다라는 것이죠. 즉, AI가 공기와 같은 이 시대에는 AI와 관련된 직업보다는 나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 영역과, 그리고 기본적인 AI와 연결하는 방법들을 키워나가는 이런 어떤 접근이 저는 뭐 더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시니어 분들을 뵈면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요즘 AI든 기술이 뭐 너무 어렵다. 나는 이미 은퇴했으니 이런 거 이제 몰라도 되지 않냐. 나는 너무 번거로워서 이런 거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미 AI 시대는 시작이 됐고요. 이 변화 속도는 너무나 빠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100세 시대고요. 앞으로 또 의학 기술이나 여러 이제 생명 관련된 기술들이 발전을 하면서 수명이 더 연장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60세에 은퇴를 하셨다라면은 한 5, 60년은 더 여생을 이제 사셔야 되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AI라고 하는 것을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제 은퇴 이후에도 AI가 일상에 다양한 편리함을 제공해주고, 또 우리 여가 활동을 하고, 또 새로운 또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앞서 말씀드린 산소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방향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AI를 잘 다루는 능력이 필요해요. 이게 기본 소양이죠. 예를 들면 내가 하는 취미생활,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신다 그러면은 AI 그리기 툴을 한번 배워보십시오. 그러면은 요즘 이제 인터페이스가 점점 더 쉬워집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능을 하나하나 배우는 게 과거의 툴들은 좀 어려웠다라고 하면은 요즘에 AI가 들어가 있는 툴은 AI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언어, 한글이든 영어든 이런 인간의 언어로 소통을 해서 그 AI에게 지시를 하고 내가 원하는 그림, 이 작품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좀 우리가 진입만 하시면은 오히려 과거의 이런 도구들보다 배우는 것이 더 쉽다라는 점에서 좀 AI를 다루는 어떤 경험들을 좀 늘려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제안 드리는 것은 데이터의 중요성입니다. 바로 내 주변에 데이터들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인데, 무슨 얘기냐? AI 시대에 AI가 여러분을 일거수일투족을 체크하고 있어요. AI가 여러분에게 정말 훌륭한 정보, 맞춤 컨텐츠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요, 24시간 여러분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고 어떤 데이터들이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은 프라이버시 침해라든지 또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또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AI에게 제공하는 데이터, 내가 지금 관리하는 중요 데이터, 보조 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잘 활용하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또 우리가 AI 시대에 매우 중요한 우리 기초 소양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강조를 드립니다. 네, 지금 전 세계 경제, 산업, 그리고 이제 투자 시장을 강타한 것이 바로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죠. 역시나 비트코인도 한 자산의 일원으로서 관세 전쟁의 영향을 벗어나긴 힘든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우리 한화 기준으로 1억 6,300만 원 최고점을 찍고 대략 3개월 동안 35% 하락을 해서 최저점인 1억
1,100만 원까지 떨어지는 어떤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급반등을 해서 특히 오늘 시점으로 지금 1억 한 3천만 원 가까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그 전 세계 투자 시장의 자산 클래스에 이제 진입한 상황으로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비트코인이 전 세계 이제 경기 변동이라든지 혹은 글로벌 유동성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제 전제해야 된다라는 거죠. 즉 지금 현재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뭐 미중 패권 전쟁 양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이 관세 전쟁이 이런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면은 이제 또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또 늦춰지고 또 이런 과정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위축받고 뭐 이런 어떤 여러 상황들이 경기 변동이나 유동성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비트코인도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나스닥의 기술주 종목 정도의 어떤 관점으로 지금 투자 시장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변동성들을 분석해 보면은 나스닥 100의 기술주의 움직임과 비트코인이 상당 부분 유사하다. 실제로 상관계수가 0.6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 월가를 중심으로 한 투자 시장에서는요, 이 비트코인을 기술주의 한 종목 정도의 맥락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현 시장의 관점이고요. 자, 그 말은 우리가 뭐 관세 전쟁이든 혹은 경기 변동이든 혹은 금리 인하 시점이든 우리가 나스닥이라는 이 종목, 특히 이 기술주 종목, 대형 종목들이 언제 지금 하락을 멈추고 반등하느냐, 이것이 유동성이 풀리면서 또 이런 비트코인과 같은 이제 위험 자산에 언제 돈이 투자가 들어오느냐, 이런 어떤 상황들을 미리 예측하고 우리가 이것을 가격 변동을 좀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저는 2분기가 지나서 이제 3분기, 4분기에는 좀 희망적인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을 해봅니다. 네, 아무래도 그 트럼프가 비트코인 대통령을 선언한 이제 취임 전까지만 해도 기대감으로 많이 폭등을 했죠. 마침 또 비트코인의 4년마다 돌아오는 반감기라는 이 이벤트와 맞물려 가지고요. 작년 하반기에 상당히 비트코인 시세가 좋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에서도 이 기대감에 오른 종목들이 또 이렇게 거품이 껴서 또 일부 수익 실현, 매도세가 또 강한 이런 일부 기간들이 지속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역시나 비트코인도 2025년 뭐 지금 1분기, 2분기 연속해서 작년에 폭등했던 이 기대감으로 폭등했던 거품이 다소 거치면서 또는 지금 경기 상황이나 또 나스닥에 연동된 이 기술주 움직임과 결부가 되면서 다소 조정 국면이 좀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미국이라는 거대 강국이 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화하는 움직임, 또 이런 그 월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이 승인되고 또 여러 부호들의 자금들이 들어오고 또 미국의 이런 상장 기업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늘려가는 이런 상황들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런 강대국 그리고 강대국의 경제 산업 기업들이 이 비트코인을 받쳐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런 점에서 트럼프가 지금 뭐 부임 초기에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우호적인 발언을 하면서 뭐 시세를 굳이 끌어올릴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어떤 방향은 4년의 임기를 좀 장기적으로 보면서 하나하나 진행을 시킬 것이고,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미국의 움직임을 좀 긍정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지금 눌리고 있는 국면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게 바닥을 치고 이런 긍정적인 또 호재들이 또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할 수 있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연말에 하반기에는 조금 다소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요. 다소 또 글로벌 유동성이 공급되는 이런 상황에 맞물려서 또 좋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사실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용도가 물론 있긴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가지고 뭐 결제하고 이걸 결제 수단으로 쓰는 여러 국가들 일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투자 자산으로서 지금 뭐 99% 시장에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예측한다라는 것이 뭐 상당히 이제 어렵고 난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주식 투자 종목처럼 투자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은 뭐 주식 시장의 이 기업과의 평가 관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이라는 것은 매출도 있고 영업이익이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퍼나 PBR을 가지고
우리가 적정 주가를 예측해 볼 수가 있지만은 비트코인은 뭐 실제로 이제 이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용도가 뭐 일부 비트코인을 거래에 활용하는 국가들도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이 이제 투자 자산으로서만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비트코인의 적정 가치를 계산한다는 것은 사실상은 불가능하다. 결국은 공급 수요의 원칙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수요가 얼만큼 계속 지속될 것이냐로 우리가 그냥 단순 예측을 할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전문가들은 실제로 4년 전, 8년 전 이 과거의 어떤 패턴을 답습할 것이다라는 것으로 예측을 가격에 적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과거 반감기 사례들을 좀 비유를 해보면은 우리가 4년 전, 8년 전 우리가 이제 반감기에서 20배 오르고 8배 오른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년 반감기, 2024년 반감기 이후에는 약 서너 배 정도는 오를 것이다라는 것이 대부분 이제 전문가들의 일관된 예측이었는데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은 과거의 순수 반감기 사이클처럼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것의 이유가 미국이 비트코인 전략 자산으로 채택한 요 이제 대표적인 사례에서 보듯이 여러 참여자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기존 금융 세력들, 투자 세력들이 시장에 참여하다 보니까 순수하게 이 크립토 업계에서 움직이던 이 반감기의 공급 수요만 가지고 기대감으로 움직이던 과거의 패턴과는 좀 다른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비트코인의 정확한 가격을 예측하는 것은 그냥 소설을 쓰는 것과 유사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제가 아직까지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여러 다양한 앞서 말씀드린 변수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올해 하반기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좀 일부 남아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지난 1월에 최고점을 찍었던 1억 6천을 넘어서는 움직임은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원화 기준으로 한 2억 정도는 냉정하게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2억 전후에서 만약에 좀 단기적으로 들어간 투자자분들은 일부 좀 수익 실현을 하시고요. 만약에 정말 몇 년 전 과거에 아주 낮은 가격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이런 그 폭락장에 대한 우려는 과거보다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어떤 점에서 좀 장기적으로 또 들고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런 포인트로 말씀을 드립니다.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냐 위험자산이냐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 여러 다양한 시선들이 존재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순수 크립토 업계에 계신 분들, 아니면 소위 비트코인을 추종하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의 생각은 비트코인이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에 100% 동의하진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실제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 시세를 주도하고 있는 지금 현재는 저는 월가가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는데 이 월가의 비트코인을 보는 관점은 안전자산 관점이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소위 안전자산이라는 점에서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금의 가격 변동과 이 비트코인의 변동의 상관관계를 찾아보면은 완전히 반대의 움직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말은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이 시장 투자자 그리고 시장 시세 주도자들에게 하여금 이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기보다는 다소 위험자산의 어떤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라는 점인데 우리가 크립토 업계가 기대하는 이 안전자산으로 비트코인이 향후에 진화할 수 있을까? 이런 인식들이 우리가 대세가 될 수 있을까는 우리가 다소 기대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립토 업계가 기대하는 안전자산으로 가기 위한 세 가지 근본적인 이유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지정학적으로 독립된 자산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 비트코인 시세가 급등하던 추세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딱 펼쳐지면은 그 자국 국민들은요 이 어떤 금융 자산들이 동결이 돼버립니다. 그걸 자금을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근데 비트코인만큼은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자산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거래량 또 전송량이 급등하는 통계가 잡혔고요. 그러다 보니 비트코인 가격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하나의 내러티브로서 작용하면서 이 가격이 급등하는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됐죠. 우리의 전쟁이라든지 어떤 특정 국가의 경기 변동이라든지 화폐의 가치 변화 이런 특정 국가나 그 지역의 이슈에 대해서 매우 독립적인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소위 이제 금과 같은 역할을 비트코인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라는 경제 혹은 또 이런 그 권력의 최대 이 강대국이 선택을 한 이 암호화폐라는 점이죠.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이 승인이 됐고요. 또 이번 트럼프 정권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채택을 하고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여러 움직임들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비트코인의 여러 일부 우리가 우려되는 점이라든지 또 법제도적인 공백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미국이 이것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질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죠.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발행 총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2100만 개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2150년 정도 되면은 비트코인 채굴이 중지가 되면서 2100만 개가 실제로 시장에 다 나오게 되죠. 결국 우리가 이제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수요 공급의 기본 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투자 자산으로서 매력도를 평가를 해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뭐 부동산이라든지 혹은 또 뭐 금이라든지 이런 어떤 투자의 대안과 비교해 봤을 때 향후 뭐 최소한 5년, 10년간은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들이 있다. 라는 점에서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우리가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투자 대상으로서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이제 디지털 기술이 정말 세상의 전면에 부각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특히 AI, 비트코인 관련된 여러 세상의 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과격한 변화가 진행될수록 우리가 좀 가까운 미래를 볼 것이 아니라 좀 먼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진화할까? 우리가 이 기술을 가지고 인간이 어떤 혜택을 얻을까? 이런 큰 그림을 그리시고 이 기술들에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작은 선택을 잘못했을 경우에 얻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가 큰 방향에 대해서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데 좀 더 효과적인 어떤 방향, 어떤 나침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이 미래를 구상해 보시라 뭐 이런 여러 다양한 지식들을 또 배워나가는 어떤 노력들 필요하시다라는 말씀을 당부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